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사이버 트럭을 볼 때 보이는 반응은 언제나 미소 짓게 만듭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사이버 트럭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의 반응 역시 테슬라의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Cybertruck? 오늘도 테슬라 주요 소식을 정리하고 더 리미팅 팩터 채널의 4680의 깊이 있는 추가 분석과 아크의 휴머노이드 시장과 관련된 분석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노르웨이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94.3%라는 신기록을 경신하며 사실상 미친 수준의 전기차 침투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보다 더욱더 눈에 띄는 건 내연차 판매량입니다. 전기차가 아닌 차량의 판매량이 지난 6월 이후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은 중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중국 같은 경우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역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은 내연차 판매 비율 역시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죠. 전기차와 PHEV까지 합치게 되면 지금 54% 정도를 중국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노르웨이와 같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가 모델 Y입니다. 전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등과 비교했을 때 모델 Y의 가격이 2배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걸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FSD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 앞에 나뭇가지가 도로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를 피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FSD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후진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후진이 막혀 있기 때문에 후진을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배포한 FSD 버전에서도 후진과 관련된 플래닝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테슬라 측에서 공개했던 로드맵에 FSD 후진이 바로 10월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공식적으로 FSD의 후진이 시작되는 것은 10월에 나올 업데이트이지만 지금 또 어느 정도 계획 단계에서는 후진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 현재 FSD만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주행을 하는지를 홀마스씨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이 운전한다 하더라도 실수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신호가 바뀌게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앞으로 가기 너무 좋은 순간인데 FSD 같은 경우 앞으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멈춰서 꼬리 물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 상당히 애매한데 신호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꼬리 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진행하죠.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멈출 수 있는 사람 운전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하면 벌써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 운전자보다 FSD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자동 주차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죠. 역시 사람이 주차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사이버 트럭의 자동 주차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덩치가 아주 큰 트럭이고 또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바퀴와 뒷바퀴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조향힐 가이드입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왼쪽 화면에 앞바퀴가 어디로 가고 또 뒷바퀴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 자체가 아주 흔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사이버 트럭 자체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작을 훨씬 더 쉽게 만들었으며 이 기술 자체가 사이버 트럭 FSD 역시 곧 배포가 되는데 거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어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모델 3 언벨 행사 이후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홀마스 카달로그 씨가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모델 3 언벨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같은 경우 전기차 시대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동의한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 밖에 기가 텍사스에서는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사이버 트럭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가 몇 주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 이 남아있는 몇 주 동안 최대한의 사이버 트럭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이버 트럭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또 그만큼 4680이 생산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680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신규 정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정보를 미리 언급한 분이 계신데 앞서 기가 텍사스 4680 드론 사진을 공유해 주신 조태그 마이어 씨입니다. 조태그 마이어 씨가 남긴 이 글 같은 경우 올해 1월 3일 날 남긴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게 되면은 4680이 현재는 NMC 812를 사용하고 있지만 2024년에는 NMC 955로 바꿀 수 있다는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NMC 같은 경우 각각 니켈, 망간, 코발트를 의미하며 811 같은 경우 니켈 80%, 망간 10%, 코발트 10%를 의미합니다. NMC 955 같은 경우에는 니켈 90%, 망간 5%, 코발트 5%로 니켈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2024년 같은 경우 NMC 973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발트 비율을 추가로 낮추고 망간 비율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실제로 바뀌었는지와 관련해서 또 더 리미팅 팩터 님께서 새로운 분석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2주 전 다루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2세대 4680이 산업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벌써 달성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역시 더 리미팅 팩터 채널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확인했던 내용이 4680 1세대와 2세대의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했었고 이를 보게 되면 킬로그램당 244와트시에서 272와트시로 올라가며 11.5%의 개선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추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11.5%라는 에너지 밀도 개선이 가능했는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배터리를 둘러싸고 있는 캔의 두께를 개선해서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 리미팅 팩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조던 씨인데 과거 조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캔의 두께가 0.6mm에서 0.3mm 정도로 개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 이를 통해서 킬로그램당 24와트시의 에너지 밀도 개선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 4680 캔의 두께를 중국 전문업체에서 측정을 해보니 예상했던 0.3mm가 아니라 0.35mm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예상했던 0.3mm 개선의 83%를 달성한 것이고 원래 킬로그램당 24와트시의 개선을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 83%에 해당하는 킬로그램당 20와트시의 개선을 바로 이 캔 두께를 통해서 성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킬로그램당 8와트시의 에너지 밀도 개선이 바로 배터리 화학 조성 변화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치 1과 배치 2 같은 경우 1세대 4680 양극 부분의 화학 조성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NMC 812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배치 3 같은 경우에는 2세대 4680의 화학 조성 비율을 확인했는데 니켈이 91.1%, 코발트가 5.24%, 망간이 3.58%로 NMC 955와 아주 비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니켈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더 진보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극의 니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에 니켈 비율이 높아질수록 양극 안정성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NMC 955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955보다 더 높은 수준인 91%의 니켈을 벌써 2세대 4680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MC 811 같은 경우 5에서 6년 전 시장에 나온 기술인데 반해 NMC 955는 2-3년 전에 나온 최신 기술이고 이 기술을 테슬라가 더 진보시켜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올해 초 이 NMC 955 가능성을 언급했던 조 태그마이어 씨의 게시글을 보게 되면 2024년 중 NMC 973 역시 테스트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의 비율이 추가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코발트 같은 경우 비용도 높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주요 강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으며 채굴 과정에서 인권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MC 973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한 번에 비용, 환경, 인권 세 가지 이슈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코발트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갔죠. 반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코발트 사용량을 더 줄이게 된다면 비용, 환경, 인권 세 가지 이슈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2세대 4680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킨 주요 요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래에 얼만큼 에너지 밀도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The Limiting Factor에서 과거에 예상했던 내용이고 2세대가 아니라 4680 3세대에서 양극 부분에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2세대에서 벌써 이 개선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2세대의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된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다양하게 남아있죠. 음극의 실리콘을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다시 킬로그램당 28와트씩 추가가 가능하며 그 다음에 비대칭 라미네이션을 통해서 킬로그램당 15와트시의 에너지 밀도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으며 리튬 도핑을 통해서도 추가 15와트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순서 자체는 바뀔 수 있지만 4680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세티파크 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테슬라의 특허를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도핑과 관련된 내용인데 벌써 테슬라가 관련 특허를 출원을 하였다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터리 데이에서 벌써 계획한 부분도 있고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한 특허 역시 테슬라가 준비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음극과 양극 모두 건식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완전체 4680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조태그 마이어 씨는 일론이 제시했던 타임라인인 올해 4분기 혹은 2025년 상반기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일론 같은 경우 워낙 공격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다 보니까 실제 일론이 제시했던 올해 4분기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론 시간을 조금 고려한다면 2025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4680 생산 장비와 관련 있으신 분께서 또 주요 첩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4680 생산 라인 같은 경우 현재 4개의 라인에서 8개의 라인으로 확장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8개의 라인이 아니라 10개의 라인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첩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4680 생산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지금 4개의 라인으로 12만 5천 개의 캐파가 나왔던 것이라면 2025년도에는 31만 2천 대의 사트 캐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4680을 많이 생산해서 사이버 트럭을 많이 만든다면은 미국 내 시장에서 모두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원래 일론이 제시하였던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의 사이버 트럭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전 세계로 사이버 트럭을 풀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홀머 스카더로그 씨가 테슬라가 아직까지 접근하지 않은 전 세계 사이버 트럭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글을 남겼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각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사이버 트럭을 다양한 국가에 판매하게 된다면 각 국가별 규정에 맞는 사이버 트럭을 새롭게 생산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조금 바뀐 유럽 버전의 사이버 트럭이 2025년 생산될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로보택시
그리고 사이버 트럭만 봐도 상당히 큰 시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아크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언급합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시장이죠. 이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 정말 규모가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규모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에서도 상당히 간략하게 이 냅킨 매스 정도로만 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어떻게 접근하였고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가정에서 쓰는 휴머노이드 시장입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하루에 가사노동에 평균적으로 2.3시간이 매일마다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2.3시간이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혹은 옵티머스를 통해서 모두 다 대체가 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28억 명인데 이 28억 명이 매일마다 쓰고 있는 2.3시간이 대체가 된다. 그리고 이 대체가 되는 2.3시간, 1시간 일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 수준이 10.75달러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 2.3시간을 모두 다 추가로 일을 하지 않고 이 중에 50%는 자유시간으로 쓰고 50%는 추가로 일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가 12조 달러입니다. 이걸 원화로 바꾸게 되면은 무슨 경단위의 원이 됩니다. 또 제조시장 역시 비슷하게 휴머노이드를 사용함으로써 생산 능력이 50%, 100%, 200%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 휴머노이드를 몇 퍼센트나 채용하는지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매출 기회가 이제 아크가 생각하기에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약 12조 달러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100% 정도의 생산력 향상이 일어나고 50% 정도의 휴머노이드 채용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14조라는 신규 매출 창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역시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사노동 그리고 공장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옵티머스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총 24조 달러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걸 원화로 바꾸면 3경 1200조 원이 됩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수치가 되죠. 이건 추가 매출 기준으로 본 것이고 그 밖에 GDP를 바탕으로 NPV 계산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NPV라는 거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비용을 모두 다 고려해서 이걸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시킨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16,000달러일 때, 40,000달러일 때 또 휴머노이드를 사용해서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력 증가가 10%일 때부터 400%일 때까지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가는 16,000불인데 생산력 증가를 10%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당 24,000불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채택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또 그 밖에 어떤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휴머노이드를 사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분업이 잘 정리되어 있는 대규모 제조시설에서 훨씬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각 기업별 근로자 규모에 따라서 매년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는지 각 산업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오지만 이제 로보택시라는 주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1, 2년 안에 또 의미 있는 옵티머스 성과 역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확인한 다음에 아크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수치 역시 조금 더 진지하게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엄청난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상공 1400km까지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또 이 폴라리스 돈에 참여한 우주 비행사들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확실하게 지구에서는 할 수 없는 헤어스타일이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주 유영이 진행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X 로켓을 통해서 우주로 나아갔고 스페이스 X에서 만든 우주선 드래곤을 활용하였으며 스페이스 X에서 만든 우주복을 입고 우주 유영까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만든 이 우주복이 우주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회전이나 움직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테스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